어제 영상에서 오늘 아침 PPI와 이념물 답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이 이상합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5% 올랐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뜨거운 숫자인데요. 그런데 같은 날 반도체 지수는 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물가가 폭발했는데 주식이 폭등한 겁니다. 이걸 전쟁 끝났네로만 읽고 다음 주 장에 들어가시면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질문은 하나인데요.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빠지느냐? 그리고 이 랠리는 그 답이 나오기도 전에 믿어도 되는 랠리인가?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PPI가 강하게 나오면 에너지 일시 충격 해석이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하게 나왔습니다. 미국 5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1.1%, 전년 대비 6.5%가 올랐는데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시장 예상 6.4%로 웃돌았고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은 봐야 하는데요. 근원 PPI는 전년 대비 4.9%로 예상치 5.4%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숫자는 모든 물가가 전방위로 폭발했다라기보다는 헤드라인은 에너지가 강하게 끌어올렸고 근원 쪽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월간 구성 안에서는 일부 압력이 남아있는 숫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구성을 뜯어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상품 물가가 한 달에 2.8%가 뛰었습니다. 이건 2009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인데요. 그리고 이 상품 가격이 전체 상승분의 거의 80%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에너지가 한 달에 10.7%, 도매 휘발유는 한 달에 23.4%가 뛰었습니다. 정유업계 휘발유 PPI 기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약 69% 오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CPI에서 보셨던 에너지 충격이 하루 만에 생산자 단에서 더 큰 숫자로 확인된 겁니다. 공장 문 앞 가격이 오르면 일부 항목은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식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뺀 슈퍼코어 PPI도 전월 대비 0.8%, 전년 대비 5.1% 올랐습니다. 즉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물가가 전부 다 터진 게 아니라 에너지발 헤드라인 쇼크가 강했고 그 주변으로 일부 월간 근원 압력도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같은 날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9천 건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노동시장은 무너진 게 아니라 낮은 해고 속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그림을 유지한 겁니다. 그럼 이념물이 어땠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여기가 진짜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만큼 뜨거운 물가가 나왔으면 단기금리가 크게 튀어야 정상인데 전일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미국 2년물은 4.145%에서 4.062%로 내려갔고요. 10년물도 4.554%에서 4.459%로 내려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0.029에서 99.706으로 밀렸죠. 금리도 내려가고 달러도 내려가고 주식은 폭등한 겁니다. 이건 시장이 물가를 무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물가 숫자보다 그 물가를 밀어올린 전쟁 프리미엄이 빠질 가능성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이 모순을 풀려면 밤사이에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겠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타르그 섬을 포함한 주요 석유 인프라 거점까지 거론했습니다. 시장은 실제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가격에 넣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상황들이 하루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저녁에 예정되어 있었던 이란 공습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협상이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훌륭한 합의가 있었다. 문서 최종 확정 절차만 남았고 이르면 주말 유럽에서 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초안의 축은 동결자금, 휴전, 호르무즈 재개방, 핵 협상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는 바로 반응했는데요. 전일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WTI는 91.85달러에서 86.42달러로 밀렸고요. 천연가스도 3.178달러에서 3.08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도 90달러 아래를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충돌 이후에도 LNG 운반선 12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집계가 나오면서 완전 봉쇄 공포는 한 단계 더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모순이 풀리는데요. 시장은 이 물가 쇼크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이렇게 계산한 거겠죠. 이 물가를 만든 가장 큰 주범은 유가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다음 물가의 헤드라인 압력은 꺾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젯밤 랠리는 물가가 좋아져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물가를 밀어올린 원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간 것도, 달러가 내려간 것도, 반도체가 폭등한 것도 전부 이 계산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 신호가 있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금은 4,233.8로 올랐습니다.
주식은 평화 가능성을 샀지만 금은 아직 꼬리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완전히 안심한 건 아닙니다. 위험 자산은 기대를 샀고요. 금은 혹시 모를 실패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아직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테헤란은 어떤 합의문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승인됐다고 하고 이란 쪽 보도는 승인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이 가격에 넣은 건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가능성입니다. 서명된 문서가 아니라 발표된 기대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합의는 발표가 아니라 서명입니다. 서명과 실제 통황 정상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전제는 언제든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전제가 깨지는 순간 유가, 금리, 반도체 쪽으로 되돌림 압력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말에 실제 서명과 통황 정상화가 확인이 된다면 전쟁 프리미엄이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대에 가장 크게 반응하고 먼저 사들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인데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젯밤 급등은 AI 전부를 다 사도 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숫자부터 보면 S&P 500은 1.75% 올랐고요. 다우는 1.86%, 나스닥 100은 3.29%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8% 가까이 뛰었죠. 2025년 4월 이후로 최대의 상승폭인데요. 공포지수도 12%가 넘게 빠졌습니다. 마이크론과 AMD 같은 낙폭 과대 반도체가 반등을 이끌었고, 인텔은 9.3% 급등했습니다. 인텔은 단순 낙폭 과대 반등만이 아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CPU 매출 성장 기대를 반영해 투자 의견을 상향한 영향도 컸습니다. 즉, 반도체 반등 안에서도 전쟁 프리미엄 완화와 개별 실적 기대가 같이 섞여 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정반대로 간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라클이 8%가 더 빠졌습니다. 어제 시간의 하락이 수주가 아니라 돈을 받다고 짚어드렸는데 정규장에서 낙폭이 더 커진 겁니다. 회계연도 2026년에 자본 지출로 약 556억 6천만 달러를 집행했고 회계연도 2027년에는 고객 보전분을 제외한 자체 부담 자본 지출이 약 700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보전해줄 것으로 보는 200억에서 250억 달러가 붙어버리면 보고되는 자본 지출은 최대 95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7년에도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증자 조달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고객 선납과 고객 제공 하드웨어가 750억 달러 규모로 자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수주보다 조달 부담과 현금 흐름 압박을 먼저 보는 겁니다. 어도비는 더 얄궂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6% 하락한 데 이어 CFO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는 5%대가 더 밀렸습니다. 여기에 CEO 승계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CFO까지 떠나면서 시장은 숫자보다 경영진 공백과 전략 신뢰를 먼저 가격에 넣었습니다. 반대로 전날 28% 급락했었던 슈퍼마이크로는 하루 만에 9.2% 반등했는데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계속 말씀드렸던 그 구분이죠. 돈을 벌면서 투자하는 AI, 고객이 분담해주는 AI, 현금 흐름이 강한 AI, 계속 조달해야 하는 AI. 이 네 갈래가 지수가 폭등하는 날에도 그대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반도체의 급등은 AI 펀더멘탈의 복권이 아니라 유가라는 꼬리 리스크가 빠진 데에 대한 가장 민감한 자산의 반등입니다. 지수가 더 가려면 오라클, 어도비 같은 자금 조달 신뢰 이슈 종목까지 같이 가야 하는 거고 지수만 오르고 이들이 계속 밀린다면 자본 비용 할인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평화 기대에 취해 있었던 같은 날 중앙은행 쪽에서는 정반대 신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어젯밤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금 금리는 2.25%입니다. 기준이 되는 재융자 금리는 2.4%인데요. 2023년 9월 이후 첫 인상입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전쟁발로 에너지 가격 경로가 높아지면서 유럽 중앙은행은 2026년 물가 전망을 3%로 올렸고요. 성장 전망은 0.8%로 낮췄습니다. 물가는 올리고 성장은 내리는 전형적으로 괴로운 조합에서 물가 쪽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일본은행 회의가 있습니다. 정책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릴 가능성이 시장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1%면 1995년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에다 총재는 이번 회의에는 불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이 아니라 전망인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만으로도 N을 빌려 다른 자산을 사던 글로벌 자금의 비용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고 엔화가 강해지면 그 파도는 원화와 한국 외국인 수급에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기대를 먼저 사지만 중앙은행은 이미 찍힌 물가와 전망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주식이 평화 가능성을 사는 동안 생산자 물가는 6%대로 뛰었고, 유럽은 실제로 금리를 올렸고, 일본은 다음 주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는 내려갔지만 비미국 중앙은행 쪽에서는 금리 상방 압력이 다시 켜져 있습니다. 이게 어제 랠리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반대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입니다. 낙찰 금리는 5.02%였습니다. WI 5.008%보다 높았죠. 즉 장기 금리가 내려간 날에도 장기 듀레이션 수요가 완전히 편안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은 안도했고 금리는 내려갔지만 장기채와 금은 아직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요. 두 번째 반대축은 태평양 건너에서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그리는 AI 그림도 중요합니다. 외신 보도 기준으로 중국은 앞으로 5년간 2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48조 원을 들여서 전국 단위 AI 데이터 센터망을 짓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부처가 초안을 만드는 단계라서 확정 정책은 아닙니다. 근데 금액보다 중요한 건 조건인데요. AI 칩을 포함한 기술의 최소 80%를 화웨이 같은 자국 업체로 채운다는 겁니다. 이대로 확정이 돼버리면 엔비디아와 AMD는 이 국가주도 인프라 조달분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H200 보도가 하나 더 겹치는데요. 엔비디아의 H200 칩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JD.com 같은 약 10개 중국 기업의 수출 승인은 받았지만 외신 기준으로 말하면 실제 선적은 아직 한 건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쪽 보안 조건과 미국 경유 조건, 중국 쪽 구매 지원과 자국 칩 우선 기조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뉴스들을 한데 묶으면 메시지는 하나예요. 글로벌 AI 투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 투자를 누구의 칩으로 채우느냐의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H200 승인, 이거를 엔비디아 중국 매출 회복으로 바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승인, 선적, 매출 인식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지금은 첫 단계만 열린 상태입니다. 반대로 한국에는 다른 신호도 있었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칩 일부를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 계약은 아니지만 AI 칩 전쟁이 엔비디아 GPU 하나가 아니라 TPU, 파운드리, 메모리 인터페이스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는 단순히 중국 수요가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AI 칩 공급망이 누구 쪽으로 재편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스페이스X가 미국 증시에 첫 거래를 시작합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사우디 아람코를 넘어서는 역대급 IPO고요. 시작하자마자 미국 상장사 7위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스페이스X 하나만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주변 우주 관련주들도 먼저 반응했거든요. 레드와이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로켓 위성 관련 기업들이 같이 뛰었다는 것은 시장이 스페이스X를 단일 IPO가 아니라 새로운 테마 유동성 이벤트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숫자를 한 겹 더 보셔야겠는데요. 외신 분석에 따르면 이 가격의 매출은 약 94배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난해 적자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주문만 700억 달러 이상 몰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흥행이면서도 동시에 과열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중요한 건 첫 거래 가격이 아니라 첫 종가입니다. 135달러를 지킨다면 고금리에도 시장이 장기 성장 스토리에 이 가격표를 내줄 수 있다는 확인입니다. 깨진다면 어제 랠리의 위험 신호가 신규 물량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한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것 중 하나인데요. 스페이스X IPO 관련 한국 내 달러 매수 수요는 약 15억 달러로 보여지는데 대부분 소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추가 수요가 재발한다면 원달러 변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도 2026년 미국 ADR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대형 성장주 물량을 얼마나 소화하는지 오늘 밤이 그 예고편입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가는 밀어올리고 평화 기대는 눌러주고 그 사이에서 AI는 자금 조달 능력과 칩의 국적으로 계속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젯밤 시장은 물가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면 물가도 빠진다는 전제를 깔고 움직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젯밤 시장이 산 건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의 가격은 사실보다 더 빨리 변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단 기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 서명과 스페이스X의 첫 거래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켜두시면 시장의 답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